그 반쪽짜리 펜던트 저희 아버지 거랑 똑같은데요. 설마 그 반쪽짜리 펜던트 저희 아버지 거랑 똑같은데요. 면접장에서 들려온 낯선 청년의 한마디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긴장되는 대기업의 면접장. 한 지원자가 면접관인 회사의 여회장에게 뜬모를 한마디를 남깁니다. 30년 전 죽었다고 들었던 남편과 아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그녀는 알지 못했죠. 이 녹슨 펜던트에 반쪽이 맞춰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게 될 거라는 것을요. 대체 이 낡은 별 조각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30년 전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녀의 곁을 맴도는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누군가는 이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돌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통 대기업 한길그룹 본사 회장실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 올해 55살 재계에서 강철 여인이라 불리는 한길그룹의 수장이었죠. 수천만 원짜리 정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마치 감정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처럼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온기도 서려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서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정장기 사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녹슬고 빛바랜 반쪽짜리 별 모양 펜던트. 수천만 원짜리 정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목걸이였죠. 왜 차고 다니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저 이것만 걸고 있으면 텅 빈 가슴이 덜 허전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녹슨 쇠조각이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시각 같은 건물 23층 면접 대기실 구석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코가 벗겨진 구두, 광택이 사라진 양복, 주변 지원자들은 깔끔하고 비싼 차림이었는데 유독 그 청년만 초라해 보였어요. 오태윤, 28살 태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아, 면접장 잘 도착했니? 밥은 먹었고?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냥 건실한 작은 무역회사예요. 저녁에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한길그룹 본사라는 건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 이름만 들으면 이상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술 드신 날이면 장롱 깊은 곳에서 낡은 헝겊에 쌓인 뭔가를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태윤은 차마 그게 뭐냐고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아빠가 믿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내 할 말만 똑부러지게 하면 돼, 알았지?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애써 밝게 들려왔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찡했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식 앞에선 한 번도 내색하지 않는 아버지. 불편한 무릎을 절뚝이면서도 새벽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였죠.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합격해서 올게요. 기다리세요. 태윤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늘만 붙으면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를 편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오태윤님, 면접장으로 들어가 주세요. 태윤은 떨리는 다리를 다잡으며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정면에 길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5명의 면접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윤을 훑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윤의 시선이 면접관 중앙에 앉은 여자의 목 쪽에서 멈췄어요. 정장기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녹슬고 빛바랜 금속, 반쪽짜리 별 모양 펜던트. 태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드신 날이면 장롱에서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낡은 헝겊에 소중히 쌓여있던 반쪽짜리 별.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네, 오태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성실함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서진은 이력서를 훑다 한 항목에서 멈췄어요. 부친과 단둘이 생활한다는 게 묘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맑고 선한 눈빛, 거짓이라곤 모를 것 같은 표정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면접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저 실례지만 회장님 목에 걸린 그 펜던트 반쪽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면접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의 손에 들린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면접관들이 웅성거렸고 태윤은 황급히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인 채 면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윤은 이마를 짚었어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면접장에서 회장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불합격은 당연한 거겠지. 그때 뒤에서 또각또각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요. 서진이었어요. 면접관석을 박차고 직접 따라 나온 겁니다. 태윤이 놀라서 몸을 돌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이것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게. 서진의 떨리는 손이 자신의 펜던트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간절함 같은 걸 느꼈어요. 네, 정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낡은 헝겊에 싸서 장롱 깊은 곳에 보관하고 계세요. 똑같은 반쪽짜리 별입니다. 서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내 남편과 아이는 사고로 죽었다. 태윤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주소와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태윤이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부담 가지시지 말고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태윤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서진은 메모지를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회장실로 돌아오자마자 메모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낯선 동네 이름이었어요. 회장님, 오후 2시에 투자사 미팅이 있으시고 3시에는 신사업 보고회가. 다 취소해요. 네. 회장님, 오늘 일정이 전부 중요한. 다 취소하라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잘렸습니다. 비서실장 미경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수행원도 필요 없어요. 혼자 갈 거예요. 서진은 차키를 집어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운전석에 올라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입력하자 예상 도착 시간이 떴어요. 1시간. 이게 사기일 수도 있어. 누군가 나를 노리고 꾸민 함정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해. 직접 확인해야 해. 차가 도심을 벗어나자 화려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허름해졌어요. 40분쯤 지나자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집들, 녹슨 철문 군데군데. 금간 담벼락. 서진이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울렸습니다. 차를 세우고 창밖을 내다보니 허름한 단독주택 한 채가 서 있었어요. 녹이 잔뜩 쓴 철제 대문, 마당에 널린 빨래들, 군데군데 깨진 지붕기와 서진은 한동안 차 안에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렸어요. 녹슨 철문 틈으로 마당 안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풍파로 깊게 팬 주름. 한쪽 무릎이 불편한지 절뚝이며 움직이고 있었죠. 서진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게 뭐지? 나 왜 이래? 서진이 대문에 손을 얹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남자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수건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남자는 그것을 주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에?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그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알고 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요. 그러자 남자는 무엇인지 알겠다는 듯 낡은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천천히 헝겊을 펼치자 그 안에 반쪽짜리 별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서진도 자신의 목걸이를 벗어들었어요. 두 조각이 맞닿는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완벽한 별이 완성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따로 떨어져 있던 두 반쪽이 마침내 하나가 된 거예요. 서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왜 맞는 거예요? 난 당신이 누군지 전혀 기억 안 나요. 남자 오정민은 서진을 좁은 방 안으로 안내하며 천천히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3년 전 서진은 한길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고 정민은 그 회사 말단 직원이었다고 했어요. 구내식당에서 서진이 먼저 말을 걸었고 그게 시작이었다고요. 비밀 연애 끝에 임신을 했고 서진은 회장의 딸이라는 모든 걸 버리고 빈손으로 뛰쳐나왔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가진 건 없어도 행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어요. 정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기억은 없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정민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어요. 태윤이가 태어나고 석 달쯤 지난 비 오는 밤. 선대 회장이 보낸 사내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끌려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대요. 아기 건드리지 마, 정민 씨. 태윤이 데리고 도망쳐. 정민은 태윤을 안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서진을 두고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진은 끌려가다 돌계단에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3년의 기억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정민과의 만남, 사랑, 출산, 행복했던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진 거예요. 정민이 나중에 병원을 몰래 찾아갔더니 비서한테 들켰다고 했어요. 기억도 없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충격 주지 마라. 또 얼쩡거리면 아이까지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목숨을 걸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30년을 죽은 듯이 숨어 산 겁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사람과 아기의 유골함이 전부 가짜였단 거예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봐야겠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대문을 나서는 서진의 등 뒤로 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억해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 탓이 아니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 앞에 앉아 있었지만 펜을 든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정민의 고백만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나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30년을 홀로 견뎌낸 거였습니다. 회장님, 면접 결과 보고서입니다. 비서실장 미경이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오태윤 지원자는 규정대로 불합격 처리할까요? 스펙도 미달이고 면접 태도도 그렇고. 잠깐 서진이 이력서 사진 속 태윤의 얼굴을 뚫어지라 응시했어요. 맑고 선한 눈매, 어딘가 익숙한 얼굴. 만약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청년이 바로 그 아이입니다. 합격시켜 내 눈앞에 둬야겠어. 서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네. 하지만 회장님, 면접 점수가 기준에 한참. 미경 씨,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요. 회장의 검증을 가장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내치지 못하는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다시 그 산동네를 찾아갔어요.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마침 정민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서진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어요. 장 보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 차로는 시장 골목에 못 들어갑니다. 버스 타고 가시죠. 서진은 이끌린 듯 정민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를 타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시끌벅적한 골목을 걸으며 정민이 능숙하게 장을 봤습니다. 호떡 파는 노점 앞에서 정민이 뜨거운 호떡을 받아들었어요. 서진의 손이 데일까봐 종이컵을 이중으로 끼워 건넸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뇌리가 번쩍했어요.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이 맛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어요. 돌아오는 만원 버스 안에서 급정거에 서진이 휘청거렸습니다. 단단한 팔이 서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조심해요. 정민의 품에서 나는 투박한 비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체온이 닿는 순간 서진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머리로는 모르는 감각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두 사람의 모습을 골목 어기 검은 세단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윤기태, 한길그룹 부사장이자 서진의 사촌 동생 30년간 서진의 빈자리를 노려온 남자였어요.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재밌게 됐네. 회장님이 그 빈민가 남자를 만나고 계시다니 약점이 생겼어. 태윤이 한길그룹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어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선배들도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윤이 서랍을 열자 낯선 USB 하나와 두꺼운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손도 대기 전에 보안팀장 한동식이 팀원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오태윤 씨, 서랍 검사 좀 하겠습니다. 마치 뭐가 들었는지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요. USB 안에는 한길그룹의 기밀 영업 자료가 담겨 있었고 현금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밀 유출 및 금품 수수로 함께 가주시죠. 태윤은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전 이거 넣은 적 없습니다. 누군가 갖다 놓은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태윤의 사물함에서 나왔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긴급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기태가 자료를 돌리는 사원을 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특별 채용한 신입사원이 한 달 만에 기밀을 빼돌렸습니다. 회장님의 인사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함정이야. 태윤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서진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증거 앞에서 감정은 무력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비원 2명이 붙잡고 있는 남자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차림, 한쪽 다리를 절뚝이는 초라한 행색 정민이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정민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어요.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은 임원들 사이에서 그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우리 태윤이는 남의 것에 손 떼는 아이가 아닙니다. 28회를 키운 아비가 목숨 걸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결백합니다. 정민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 대리석 바닥에 붉은 자국을 남겼어요. 서진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저 남자의 눈물이, 피 묻은 이마가,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미친 듯이 후벼 팠어요. 경비, 저 사람 내보내. 기태의 냉정한 한마디에 정민이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정민과 서진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은 한마디 말보다 절절했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를 믿어달라고. 서진은 피가 맺힌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서진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 CCTV를 조회하자 사건 당일 새벽 자료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내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가 있었죠. 확인을 해보니 태윤의 책상 서랍 앞에서 보안팀장 한동식이 서성이는 영상이 잡혔어요. 동식의 계좌를 추적하니 기태의 비서실에서 넘어간 거액의 돈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진은 동식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요, 한 팀장. 그건 회장님,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어? 부사장님입니다.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서진은 다음 날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기태의 서재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내일 이사회 전에 처리해, 깔끔하게. 동식에게서 서진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은 거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홀로 서류를 정리하다 퇴근한 서진이 늦은 시각 본사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끈 대형 트럭이 돌진해 왔습니다. 서진은 몸이 얼어붙어 핸들도 잡지 못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서진의 차 문을 벌컥 잡아 열었습니다. 회장님, 태윤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나오다 트럭이 돌진하는 걸 본 겁니다. 태윤은 서진의 몸을 차 밖으로 끌어냈어요. 서진을 감싸 안은 채 아스팔트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트럭이 서진의 세단을 들이받았습니다. 귀를 찢는 충돌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빗속에 흩날렸어요. 서진을 감싸 안은 태윤의 등에 파편이 박혔고 피가 빗물에 섞여 번져 나갔어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서진은 가로수 나무에 쿵 하고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태윤이 피를 흘리면서도 서진의 안위부터 물었습니다. 태윤의 팔에 안긴 서진의 뇌리에 섬광처럼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달동네 단칸방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반쪽짜리 별 목걸이를 걸어주던 밤, 비오는 밤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사내들. 정민 씨, 태윤이 데리고 도망쳐. 기억이 돌아왔어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민 씨, 태윤아, 미안해. 서진은
피투성이가 된 태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태윤아, 태윤아 눈을 떠.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태윤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엄마라고 했어요? 정말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태윤의 고개가 축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빗속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멀리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식불명 사흘째, 서진은 병실 밖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요. 정민이 달려왔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여보, 그 한마디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미경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선대 회장 시절 비서실 기밀 문서함을 전부 가져와. 지금. 당장 미경이 가져온 문서함 안에는 30년 전의 진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대 회장은 차가웠지만 훗날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 누구도 모르게 보관해 놓았던 진실들이 문서함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과 정민의 혼인신고서, 원본, 기태의 친필 메모가 적힌 강제 이별 작전 지시서, 서진의 기억상실 진단서 위에는 아버지의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기태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어요. 심지어 정민에게 보낸 협박 편지 초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기태는 선대 회장이 쓰러진 뒤에도 혼자서 30년간 정민 부자를 감시하고 협박해 온 겁니다. 서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진은 미경에게 문서 전부를 복사해서 동식과 트럭 기사의 자백, 녹취록, CCTV 영상과 함께 검찰에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뒤 검찰이 한길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기태는 체포되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형사가 서류 뭉치를 펼치자 기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이건 어디서 난 거야? 말도 안 돼. 이 여우 같은 선대 회장 늙은이가. 기태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법정에서 하시죠. 기태가 경찰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전 직원이 지켜보았어요. 같은 시각 중환자실에서 태윤의 눈이 떠졌습니다. 엄마. 태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마디였어요. 서진은 태윤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어디 안 가, 절대로. 엄마 손 따뜻하다. 이게 엄마 손이구나. 정민이 병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잘 버텼다. 우리 태윤이. 30년을 기다린 풍경이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태윤은 퇴원 후 한길그룹에 복직했습니다. 퇴근길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기가 정말 맛집이래요. 어때요? 셋이 함께 먹으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우리 아들. 식탁 위에는 완벽하게 맞춰진 별 모양 펜던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하나가 된 별처럼 이 가족도 마침내 하나가 되었어요.